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했던 내용인데, 왜 철학은 정신분석학을 다루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질문을 조금 받았어요.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란 제목의 목록이 있어요. 거기엔 이미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5개를 강의를 했고, 철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2개가 있죠. 그죠? 오늘은 정신분석학이 왜 철학에서 다루어지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사실 정신분석학을 모르고는 오늘날 철학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런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프로이트로 돌아가서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이 철학이나 문학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오늘날의 철학까지 정신분석학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그죠? 재미있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미 자기의 논문 곳곳에서 무의식은 자기가 발견해낸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 무의식은 이미 고대로부터 철학과 문학의 영역에서 다루어 왔고, 자기는 단지 심리학의 영역에서 무의식이란 개념을 과학으로 다루는 것, 이게 자기의 목표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이트는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무의식과 깊이 있게 연관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고대 엠페도클레스의 투쟁하는 존재론을 받아들이죠. 그죠? 에로스나 타나토스의 투쟁을 통하여 문명을 파헤치는 방식, 정신분석을 수행하고, 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갖고 와서 해석하죠. 그죠? 벌써 꿈의 해석부터 나타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갈등, 정신분석 작업에서 다양한 성격 유형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다룬 논문에서 프리드리히 니체, 예도가 이제 곧 착수하게 될 1차 자료 강의, 자라투스트라의 창백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갖고 와서 무의식적 죄의식을 다루는데 사용하죠. 그죠? 벌써 이런 대가들을 끌어와서 자기 정신분석학을 수행하는데 인용하기도 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미 철학자요 문학가였고, 그리고 예술을 상당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내용 속에서도 이미 서양 철학 전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프로이트 못지않게 무의식을 깊이 있게 다루잖아. 그죠?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 무의식적 본능이 의식적인 이성의 합리성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한다라는 걸 이미 보여주었고,
이런 통찰 안에서 프로이트는 자기 방식대로 임상 실험을 하다가 발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서양 철학의 고전의 전통과 연결시키고 문학의 전통과 연결시켰죠. 프로이트는 문학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락강부터가 아니라 이미 프로이트부터 정신분석은 서구의 고전이 철학과 문학의 영역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수행했다라. 거기서부터 이제 특히 철학의 영역에서 의식 철학이 주를 이루었는데, 예를 들면 칸트나 후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프로이트 이후에는 이게 불가능하게 됐어.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출현 때문에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철학은 훨씬 더 깊이 조명받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역으로 보면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이 프로이트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돼. 물론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죠? 푸코, 들레즈, 데리다, 락강. 락강은 뭐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프랑스의 위대한 포스트 구조주의를 형성하는 정신분석가죠. 그죠? 그 다음에 폴 리퀘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여성의 관점에서 정신분석가, 무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했던 줄리아 크리스찬, 이리가레, 이런 작품들 다 여도가 강의를 이미 해놨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지적이 락강을 헤겔과 연결시키면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을 수행하는데, 거기에서 또 알려진 부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락강이 뜰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보다 락강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거는 지적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지적이 받아들인 락강의 일부분이겠죠. 그죠? 지적의 철학적 수행에서 받아들여진 그 락강이 단지 알고 락강을 또 1차 자료에 들어가게 되면 손도 못 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그리고 바디우.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이 말라브라고 하는, 까뜨린 말라브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가 있는데, 이 말라브 역시도 정신분석학과 신경과학, 이것을 철학과 또 연결시켜.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을 오늘날 모르고 철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을 알기 위해서도 프로이트를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날까지 수행되는 다양한 철학적인 논의나 비판적 고찰에서 프로이트의 사유는 거의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포스트 구조주의의 사고는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에 대한 논평이요 재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 정도로 정신분석학은 깊이 철학에 들어있고 오늘날의 철학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정신분석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를 떠올리고 또 상담심리학이나 범죄심리학, 정신의학, 조금 더 가면 뇌과학과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심리학, 이런 영역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이 정신분석학을 손을 대는 것에 대하여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오히려 정신의학자들이 프로이트를 이해하는 거랑, 예를 들면 폴 리퀘르가 해석의 갈등에서 길게 다루고 있는 철학 전통 안에서 연구된 그 프로이트는, 그죠? 아니면 락강이 해겔을 받아들이고 소시르, 그 다음에 로만 야콥슨, 네비스트로스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말할 수 없는 문학의 전통 대가들을 받아들이고,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 폴 발레리라든지 한도 끝도 없어요. 칸트, 니체, 하이데거, 이 모든 것들을 접목해서 자기의 정신분석학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실험에 관심 있는 자들은 이러한 정신분석학이 이미 프로이트부터 철학 전통 및 문학 전통과 서구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당연히 자기 연구 영역이 아니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겠죠. 철학만 갖고도 평생을 파야 되는데 임상 실험을 하면서 이것까지 판다. 그래서 대개 프로이트가 받아들였던 그 서양 철학 전통과 문학 전통까지는 되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락강으로 오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크리스테바나 이리가레로 나가고 말라부까지 간다. 거기다가 지저까지 옮겨간다. 이거 완전히 그림이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정신의학이나 상담심리학이나 범죄심리학이나 어찌되었건 임상실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프로이트는, 거죠, 철학자들의 손에 잡히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돼요. 인문과학이 되어버렸고 우주적 존재론과 연결되고 이 사회의 구조와 연결되고 언어 구조와 연결되고 점점 더 복잡해졌죠.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를 모르고 오늘날 철학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 자체일 뿐만 아니라 손도 못 대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 정신분석학의 중요성은 오늘날 미학에도 들어있고, 아간벤 책 읽어봐요. 그 다음에 문학 비평, 예술 비평, 곳곳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시 해석에서까지, 그죠? 이 무의식 개념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모든 영역에서 이미 프로이트는 어떤 근본적인 사상가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이것을 모르고는 철학이든 어떤 비평도, 미학이든 문학이든 시비평이든 그 다음에 역사를 보는 어떤 그러한 다양한 해석들, 이거는 푸코가 또 독특한 방식으로
니체의 계보학을 받아들여서 기여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이 무의식 개념은 오늘날 철학을 하는데 기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은 프로이트,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정신분석가 이러면서 철학의 영역에서 이걸 다루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철학자들이 이런 전공 분야에 있는 자들, 그죠? 철학자들이 다룬 거 한번 보셔요. 전집을 헤집고 다니면서 풀어내는 그 사유와 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철학 전통 안에서 철학 소를 헤집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이트를 사유하는 그 능력 엄청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류게르가 후설의 의식 철학을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비교하면서 그려내는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둘레즈가 가타리와 더불어서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어떤 우주적 힘으로 확장시키고 분열 분석으로 갖고 간다라는 거. 이건 물론 중간에 락강이 있겠죠, 그죠? 아니면 데리다가 우편 엽서에서 락강의 어떤 부정신학적인 욕망 개념을 해체한다든지,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정신분석학의 어떤 사유를 근본으로 해서 철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지적에게서는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에 프로이트적으로 칸트를 열고 헤겔을 읽는 이런 것들도 나타났고, 또 스피노자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철학의 혁명을 갖고 왔어요. 오늘날은 거의 이걸 넘지 않는 자는 철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도도 비교적 체계적이고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이트가 철학 전통 안에서 어떤 철학소와 연결되며 철학 관점에서 프로이트의 강의들을 많이 했어요. 이미 15개를 했고, 곳곳에서 단편 강좌에서도 했으며, 또 미학 강의라든지 예도의 삶의 철학에서도 프로이트를 갖고 다양한 현상들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물론 락강과 더불어서. 그런 정도로 프로이트는 정말 이 인문학의 한가운데에 들어와서 모든 철학을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넘어가야 될 그런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락강은 28개나 해놨죠. 프로이트는 지금 계속 진행하는데 거의 많이 왔어요. 15개를 끝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철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철학적 사고를 계속해서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넓혀놓게 되면, 특히 영화를 볼 때 영화를 해석하는 그 능력이, 그죠? 지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정말 엄청나게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영화 비평을 할 때에도 이 정신분석학은 정말 중요해요. 삶을 바라보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보지 못해. 프로이트와 락강과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이런 사유들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랑 아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
내가 인간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사실은 정신분석학의 교훈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죠? 프로이트도 꿈의 해석 이전에 1890년대에 자기 자신을 정신분석하면서 이제 꿈의 해석이라든지 일상생활의 정신병리, 그 다음에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이런 대작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정신분석했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을 정신분석 없이 바라보는 것은 절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술과 음악과 미술을 바라보는 그 방식도 달라지고 세계관 자체가 상당히 풍성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깊이 있는 에로스에 대한 통찰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지. 자기를 이해하면서 타자를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정신분석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도가 왜 철학자면서 프로이트나 락강을 저렇게 많이 강좌를 할까?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라. 기본이에요. 어떤 책을 잡아도 다 나타나. 문학책을 잡든 시 비평에 대한 책을 잡든 아니면 역사를 해석하는 그러한 책을 잡든 철학책은 기본이죠. 사회학 속에서도 깊이 들어 있죠. 그죠? 특히 하버마스는 가다머와의 논쟁에서,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해놨어.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논쟁 두 개를 해놨죠. 단편 강좌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 프로이트의 이 장명 개념을 갖고 와갖고 가다머의 전통 개념, 해석학과 대결을 벌이는데,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 끝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신분석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철학적 사유를 펴나간다고 한다면 다양한 예술 비평, 예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영역, 그 다음에 문화의 영역,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신분석학을 꼭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